윤정자는 조용히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서명란 끝에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던 그녀의 눈에는 자신도 잊고 살았던 19살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흥의 검붉은 흙이 손톱 밑까지 박히던 그 밤머리에서 그녀는 이미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고 있었죠. 서울 성심병원 15층 VIP 병동. 박대성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당신 심장이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정자는 웃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그와 처음 만난 건 1981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허름한 병원, 신참 간호보조였던 정자에게 박대성은 말쑥한 외모에 넥타이까지 맨 사내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장 아들의 친구라며 병실을 드나들던 그는 유독 정자에게만 말을 붙였고 어느새 그녀의 밥값을 대신 내주고 고향 얘기를 들어주었죠. 정자가 시골 고흥에서 중학교만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간호학원과 병원 일을 병행하며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자 씨, 나만 믿어요. 당신,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대를 꿈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접었다고 했죠.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알아보는 중이라며 그는 정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결혼해요. 대신 난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었던 건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시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고 병원 뒤편 관사에서의 삶은 고단했지만 정자는 늘 참고 견뎠습니다. 사랑이었으니까요. 그 후 41년. 아이는 자랐고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정자는 기꺼이 자신의 심장을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열했죠. 내가 무슨 복에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수술날 아침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아침밥을 차려 먹이고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의 손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잘 끝나기를, 부디 그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그리고 지금 회복실 복도에서 그녀는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마취가 곧 풀릴 거라며 안심시켰지만 그녀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멈춰섰습니다. 됐어. 심장도 받았고 이제 정자랑도 끝이야. 은지도 다 준비했대. 그 말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정자의 손에서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커피가 흘러내렸고 그녀의 발끝을 타고 병실 복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떨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300억 재산 중에 30억만 주고 이혼하면 되는 거야. 심장 하나에 30억이면 싼 거지.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치로 헛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말엔 너무도 정확한 숫자와 이름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그 대화 속에서 짐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뭔가 굉장히 오래된 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41년이 꼭두각시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끈을 끊을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의사들이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의사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실은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증자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마취만 진행된 상태로 중단됐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심장도 남편도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나간 것은 아니었네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진짜 이 인생을 다시 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은 아직 마취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정신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무겁고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고 그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쥔 채 주치의를 따라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취 회복실 문을 열자 남편 박대성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지럽네 여보.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술은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아, 응. 이상하게 아직 어지러워. 마취 때문인가 봐.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정자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익숙한지 마치 오래된 장갑처럼 손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렸고 마취가 전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설명이 필요해서요. 이번 수술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급상승해서 이식을 중단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마취만 받은 상태고 절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대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수술한 줄 알았는데 그럼 심장은? 정자는 남편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엔 당황함이 뒤섞인 안도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회진을 위해 병실을 나갔을 때 정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내고 그 안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어지럽다며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정자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가득 울려 퍼진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됐어. 심장도 받았고 이제 정자랑도 끝이야. 은지도 다 준비했대. 300억 중에 30억만 줘도 되지. 심장 하나에 30억이면 싼 거야. 걱정 마. 걔는 아무것도 몰라. 1981년부터 지금까지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잖아. 음성은 또렷했고 병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번쩍 떴고 벌떡 일어나려다 어지럼증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정자야, 그건 오해야. 내가 마취 때문에 내가 그런 말한 기억이.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취 중인데 은지 이름을 또렷하게 말하고 300억, 30억 얘기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의 입이 굳었습니다. 이어폰을 뺏으려 손을 뻗었지만 정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병실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혹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1층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중입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성은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눈에는 처음 보는 불안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자는 핸드백 속에 핸드폰을 꺼내 다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녹음 속에는 자신의 41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간병인으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았던 살. 로비에 도착하자 정자는 휴게 공간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무거운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 태훈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수술 잘 됐어요?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단다.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통화를 끊고 나니 눈앞에 놓인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쓴맛이 짙었지만 이상하게 그 쓴맛이 지금의 그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1층 법률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접수 직원이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심장을 담보로 저를 내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바로 변호사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오래된 등뼈를 세우듯 꼿꼿이 허리를 펴고 상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마치 심전도 기계를 마주하듯 자신의 인생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결혼의 시작부터 가사와 병원 일을 병행하던 시간, 그리고 41년 동안 감당했던 모든 간병과 생계의 짐까지. 담당 변호사 김석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 자판 소리만이 짧은 침묵을 채웠습니다. 정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1982년부터 쓴 가계부예요. 시어머니 병원비, 남편 월급 대신 낸 보험료, 아이 학원비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들 모두 법정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보관 잘하셨어요. 정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41년간 단 하루도 제 돈으로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건 빠뜨리지 않았네요. 그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자의 동생 윤영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맞지? 정자는 잠시 멍하니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어제 아들한테 연락받았어요. 언니 괜찮아요? 그 말에 정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그녀보다 10살 아래로 대학 등록 금조차 없던 시절 정자가 병원 야근 수당으로 학비를 댔던 동생이었습니다. 영희는 책상 위에 가계부를 보며 말했다. 언니나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 등록금 봉투 받아들던 날. 그때 언니가 계란 한 판 값도 아껴서 준 돈이라며 울먹였었죠. 그런데 언니 왜 이렇게 늦게 말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냥 나만 참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곧이어 문이 다시 열리더니 정자의 막내 남동생 윤철이 들어왔습니다. 어깨엔 정장을 걸치고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도저히 안 올 수가 없었어요. 로펌 회의 중이었는데 나왔어요. 정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로펌? 응. 나 지금 형사 전문 변호사야.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 누나 일이잖아. 변호사 한 명 더 필요하면 내가 알아볼게. 정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그렇게 컸다는 사실도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석훈 변호사는 동생들에게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장기 기증 시도, 배신 통화 녹음, 가계부 기록, 심리적 학대, 게다가 지난 5년간 재산의 은닉 정황도 있습니다. 그 말에 윤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찾아봤는데 형부가 은지라는 여성에게 매달 송금한 기록도 나왔어요. 월 500만 원씩, 총액만 3억이 넘어요. 게다가 부동산 명의도 일부 바꾼 것 같고요. 정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억 그 돈이면 정훈이 대학원 학비가 모두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요. 영희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이젠 그만 참아요. 우리 다 컸어요. 이제는 언니가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정자는 가만히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까? 근데 나 무서워. 혼자 사는 거, 낯선 삶, 나이 든 여자의 새로운 시작. 갑자기 덮쳐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 말에 막내 윤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혼자 아니에요. 이제까지 누나가 우리 지켜줬잖아. 이제 우리가 누나를 지킬 차례예요. 잠시 후 상담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정자의 아들 정훈과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정훈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저희도 몰랐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까지 미안해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 지혜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아버님 병실에서 핸드폰 정리하다가 이상한 수첩을 봤어요. 여성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은지 씨한테 매달 비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도. 정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쓰디 쓴 약을 삼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석훈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비되었네요. 이제는 정식 소장을 접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순간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정자는 웃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후회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이제라도 시작해볼게. 그녀는 상담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고 복도엔 가족들 사이로 간호사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자는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39도 아니고 59도 아닌 64세 나로서. 병원 VIP 병실은 한낮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디찼습니다. 박대성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한때 당신 없으면 못 산다던 그 남자의 눈동자엔 이제 불안과 후회,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바람막이 코트에 머리는 단정히 묶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는 울지 않았고 더는 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어지럼증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자야, 아니 여보 이건 오해야. 그날 내가 한 말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한 거야.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잠꼬대 같은 거였어. 정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었어요. 수술은 안 됐고 마취만 했다고요. 그래서 아직 심장도 당신도 내 손에서 떠난 게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 말에 대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 은지, 그 아이는 진심 아니었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아무한테도 말 못했거든.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당신은 늘 바빴고. 정자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늘 바빴어요. 당신 어머니 간병하느라, 약국 운영하느라, 애 키우느라. 나도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위로받을 사람 없었네요. 왜냐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도구였으니까요. 대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아들 정훈과 며느리 지혜가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정훈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금껏 엄마가 해온 걸 저희는 다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하실 수 있죠? 아니다, 정훈아. 아빠는 그게 아니야. 잠깐 눈 돌렸던 것뿐이야. 정말 사랑한 사람은 너희 엄마야. 그 말에 며느리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비상금 명목으로 은지 씨한테 매달 500만 원씩 보내신 거죠? 왜 수첩에 여성들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왜 엄마를 꼭두각시라 부르셨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성은 더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소장을 꺼내 남편 앞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사인해야 할 서류예요. 협의이혼 동의서예요. 변호사 통해 이미 전달될 거지만 직접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를 버린 사람에게 내 인생을 돌려받기 위한 첫 문서니까요. 대성은 그 종이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정자야, 나 정말 잘못했어. 우리 41년이나 함께 살았잖아. 이제 와서 이혼은 너무 잔인하잖아. 정자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잔인하다고요? 나는 지난 41년을 견디면서 한 번도 그런 말 못했는데요. 잔인한 건 당신의 침묵이었어요. 당신의 외면이었고 당신의 이중생활이었어요. 대성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VIP 병실의 차가운 바닥에 환자복 차림으로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심장 없으면 난 죽어.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41년 함께한 우리잖아. 당신 아니면 난 정말 죽어. 정자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말 아주 익숙하네요. 하지만 지금은 안 통해요. 심장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어서 죽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또 열렸고 정자의 사촌 시동생이자 판사 박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전화 받으셨죠? 저희도 오늘부터 형수님 편입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 지금껏 혼자였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대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에 정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사셔야 해요. 그리고 심장은 제 몸에 남겨둘게요. 제 인생에는 지금부터 그 어떤 절개도 더는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정자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그것은 41년 만에 처음 듣는 박대성의 진짜 울음소리였습니다. 서울 성심병원 1층 로비. 늘 복잡하던 그 공간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카페 한켠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여동생 영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엔 두 손에 책을 들고 다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어엿한 교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좀 달라 보여. 그래. 응,
뭔가 한결 가벼워졌어. 그리고 눈빛이 살아났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웠거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지. 사는 게 아니었어. 그때 병원 로비 자동문이 열리고 정자의 막내 동생 윤철이 들어섰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답게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누나 앞에 서자 어린 시절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아까 협의 이혼 동의서 형부가 서명했대. 우리 쪽 변호사한테 바로 전달됐어. 정자야말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쉽게? 윤철은 웃었습니다. 누나가 강해졌다는 걸 형부도 느낀 거야. 이젠 더는 누나가 예전처럼 눈 감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겠지. 영희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정자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두툼한 회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리해준 포트폴리오야. 부동산, 오피스텔, 펀드, 주식. 근데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단순하게 살았거든. 지갑에 늘 현금 몇만 원, 적금 한두 개, 그게 다였지. 윤철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산관리 전문가 만나기로 한 거잖아. 누나 이제는 진짜 자산가야. 그걸 자각해야 해. 정자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다 문득 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다뤄보겠어. 근데 있지, 나 사실. 그 돈이 기쁘긴 한데 이상하게 허전해. 왜? 그 돈이 내 청춘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희는 조용히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건 대가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해. 오래 참았고, 오래 견뎠고, 이제야 받은 몫이야. 그 말에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말랐지만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니? 정훈이가 맛있는 거 사드린대요. 요즘 엄마 얼굴이 다 펴졌다고요. 그리고 저도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자는 전화를 끊은 뒤 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외식할 거야. 진짜 4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입맛대로. 영희는 박수를 쳤고 윤철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 오늘은 마라 어때? 맵고 화끈하고 이제는 그런 인생이 어울릴 것 같아. 정자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나 매운 거 정말 좋아하거든. 그날 저녁 정자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압구정 마라탕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진한 육수 향이 퍼지고 있었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후회 안 돼?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보다 시원한 게 더 커. 심장을 빌려줄 만큼 사랑했던 남자가 내 심장을 버리려 했다는 걸 안 그날부터 난 다시 살기로 결심했어. 정우는 물끄러미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엄마, 지금이 엄마 인생의 이막이에요. 지혜가 뒤따라 말했습니다. 요가 학원 등록하신 거 벌써 소문났어요. 약국 아주머니들이 어머님 보고 배운 여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요가 선생님이 그러더라. 60년 구부리고 살았으면 이제 펴고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이 그날 정자의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고 이제는 좌우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정자는 동네 여행사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대 안에 걸려있는 동남아 2주 패키지, 유럽 배낭여행, 시니어 여성 전용 단체 포스터들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훈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정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주도도 좋고 파리도 좋고 로마도 가보고 싶어. 근데 사실 한 번도 여권도 안 만들어 봤어. 그 말에 정훈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일 만들어. 내가 같이 가줄게.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짜 내 시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받은 첫 선물, 김미영 여권 발급 신청 확인서였습니다. 그 아래에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심장을 빌려준 대가로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 오늘부터 매일이 내 것이다. 봄비가 내리던 오전. 정자는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압구정의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빗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고 그녀의 베란다에도 빗물이 고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빨래 걱정부터 했을 그 시간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달랐습니다. 빨래는 젖어도 되고 창문은 좀 더 젖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비를 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롯이 혼자 있다는 이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고 요가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병원 유니폼을 입은 간호사도 환자 곁에서 링거를 갈던 아내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귀걸이를 한 65세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정자. 드디어 남편의 성씨도 떼고 자신만의 이름을 다시 꺼내든 여자였죠. 요가 학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강사 서진은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윤정자님, 어제보다 자세 좋아지셨어요. 진짜요? 제가 보기엔 아직도 굽어 보이던데요. 그건 습관이에요. 40년간 허리를 굽히셨다면서요. 앞으로는 자신감 있게 펴고 사셔야죠. 강사의 말에 정자는 피식 웃으며 매트를 폈습니다. 오늘은 전사 자세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팔을 길게 뻗고 시선을 앞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중심이 자꾸 흔들렸고 오른쪽 무릎이 자꾸 휘청였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돼요. 다시 올라오면 돼요. 그게 전사예요.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맺혔습니다. 41년간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아야 한다고 믿으며 살았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 문 앞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끝났어? 응. 오늘은 전사 자세 배웠어. 언니랑 진짜 어울리는 자세네. 둘은 인근 브런치 카페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보카도, 토스트와 수프를 주문했습니다. 정자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메뉴를 다 먹게 될 줄이야. 그 말에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심장 반납하고 나서 더 멋져졌어. 진짜 자신을 살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정자는 웃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상해. 밥 지을 시간에 내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고 약 봉투 싸던 시간에 내가 수업을 듣고 있잖아. 그게 삶이지. 언니 지금껏 생존하신 거고 이제야 사시는 거야. 정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이 평생을 일로 채운 그녀에게는 전혀 낯선 사치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인근 여행사에 들렀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 해외여행 상담 예약이신가요?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유럽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다 여성들이고요. 60대 시니어예요. 무리 없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60대 분들 제일 열정 넘치세요. 저희 고객 중 최고령 유럽 배낭족은 77세셨습니다. 정자와 영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파리 로마 런던 세계국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출국일은 정자의 65번째 생일. 그날은 이제 그녀에게 자유기념일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자 며느리 지혜가 보낸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약국 1년치 수익 보고서입니다. 제가 정리해봤는데 어머님 운영하셨을 때보다 지출이 적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자는 답장을 쓰기 전 잠시 멈췄습니다. 메일 창 옆에 열린 유튜브에서는 60대 여성의 인생 리셋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자신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남의 삶을 살아줬다면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살아보려 해요. 심장 하나 빼줄 만큼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 심장을 제 안에 잘 보관하면서요. 정자는 영상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윤정자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2024년 5월 1일 마라탕 3단계 성공. 전사자세 5초 유지. 파리행 항공권 예약 완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일들이다. 서울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정자는 테이블에 앉아 조심스레 메뉴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약간 쑥스러운 얼굴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는 짙은 남색 셔츠에 회색 재킷을 걸친 정갈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아니, 영희가 소개해줘서 만나긴 했는데 좀 낯설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윤정자 씨 이야기 여동생에게서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 이야기가 영화 같다고요. 정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영희 그의 과장이 심해요. 저는 그냥 오래 산 사람일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정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래 산 게 아니라 깊게 산 사람이겠죠. 전 솔직히 그런 사람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말에 정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두 사람은 청담동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의 끝자락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벚꽃이 드문드문 흩날리고 있었죠.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봄꽃이 그렇게 예쁘더니 결혼하고 나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늘 바빴거든요. 남편, 시어머니, 아이 약국. 그게 내 봄이었어요. 김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봄을 사세요. 그동안은 봄을 남한테 주셨던 거니까요. 그 말은 정자의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들어도 설렘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병원 외래 진료를 마친 전 남편 박대성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팔에는 투석 바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정자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영, 아니 정자야. 잠깐만. 어떻게 지내니? 정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는 그냥 그럭저럭이지. 은지한테도 버림받았고 애들도 이젠 예전 같지 않고.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결과잖아요. 사람은 심장을 받아야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사라지죠. 대성은 주저앉을 듯 휘청이다가 간호사에게 부축을 받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는 원망도
분노도 남지 않은 감정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 첫 약국 개업식, 시어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 모두가 누구를 위한 인생이었지만 이젠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우 교수라는 이름. 며칠 전 함께 산책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정자 씨, 혹시 다음 주 미술관 같이 가실래요? 이번에 피카소 전시한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친구로요. 아니, 같은 시대를 통과한 동료로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좋아요. 피카소가 인생의 여러 색을 그렸다면 저도 이제 제 색을 한번 그려보려 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페이지 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4년 6월 15일. 나는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다고 느꼈다. 혼자가 익숙했지만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2025년 봄 파리 샤를드골 공항. 윤정자는 커다란 백팩을 메고 여행 동행자 4명과 함께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목에 걸고 버스 탑승장을 확인하며 가이드 뒤를 따라가던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어엿한 여행자, 탐험가,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레 자란 은발에 가까웠고 화장은 얇았지만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이혼하거나 남편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평생 혼자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녀들은 웃으며 우리는 황혼족이 아니라 해질녘의 여왕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파리 시내 투어를 마치고 에펠탑이 보이는 강가에서 정자는 혼자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는 생강의 풍경은 어쩐지 그녀의 인생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야 비로소 붉게 물드는 강물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야 본래의 색을 찾아가고 있었죠. 문득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하나가 화면을 밝게 비쳤습니다. 정훈, 엄마, 파리 어때? 사진 보니까 진짜 모델 같아. 민호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할머니는 우리 집 영웅이시라고. 정자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한 뒷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얼굴이 되었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정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호에게도 말해줘. 할머니는 이제 심장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정자는 한 여성 참가자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자 씨, 나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간병만 하다 살았어요. 근데 정자 씨 방송 보고 용기 냈어요. 내가 늦은 걸까? 아예 시작을 안 한 걸까?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저도 늘 했던 질문이에요. 지금도 답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걸어보니 안 늦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녀들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엔 오래된 상처를 끌어안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정자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숙소 발코니에서 바라본 파리 시내의 지붕들은 마치 삶의 조각들이 모인 풍경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조용히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파리. 나는 오늘 처음으로 괜찮다는 말을 내 마음에 해주었다. 괜찮아, 윤정자. 참 잘 살아왔어. 참 잘 버텼고, 이제는 참 잘 피어나고 있어.
귀국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녀를 반긴 건 아들 정훈과 며느리 지혜, 손자 민호였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랑도 여행 가요. 그래, 민호야. 그땐 할머니가 가이드 해줄게. 민호의 말에 정자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다. 언젠가는 꼭 말하고 싶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내 이름을 당당히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날 밤 정자는 마지막 다이어리 한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65세.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심장을 대신 뛰게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내 심장을 위해 하루를 산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심장을 빌려준 여자. 끝 마이너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